60세 이후의 몸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제는 계단을 쉽게 올랐는데 오늘은 다리가 묵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근육이 조용히 빠지는 진짜 이유는 운동 부족이 아니라 식습관의 함정이라는 것을요.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점심에는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저녁에는 허기를 달래듯 간식으로 배를 채우는 습관. 이것이 바로 근육을 녹이는 조용한 원인입니다. 몸속 단백질 합성은 끊임없이 이루어지지만 잘못된 식사 리듬은 그 과정을 스위치 OF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일소금 부족할 때마다 1년 후 다리 근육이 평균 5% 감소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감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겁다, 기운이 없다, 걸음이 느려졌다. 이런 신호들이 바로 근육이 SOS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공복으로 먹는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점심 이후의 단백질은 회복에 쓰이며 밤늦게 먹는 단백질은 지방으로 쌓입니다. 즉, 같은 단백질이라도 타이밍 하나로 근육을 살리는 음식이 될 수도 몸을 무겁게 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근육 약화로 병원에 온 72세 어르신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보충제를 드셨지만 아침을 거르고 커피로 대신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체내에 남은 노폐물만 쌓였죠.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기 시작하자 불과 3주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보약보다 밥이약이네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단백질을 언제 드셨나요? 그 시간이 근육을 살렸을까요? 아니면 잃게 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식습관과 조용히 무너뜨리는 3가지 함정을 모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을 되살리는 식사 리듬의 비밀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바하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근육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죠. 근육을 살리는 첫 번째 식습관, 단백질의 타이밍.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양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많은 양을 섭취해도 잘못된 타이밍에 먹으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남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를 하루 3끼로 고르게 분배한 사람은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사람보다 근육 합성이 25% 높았습니다. 즉,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나눠 먹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몸의 단백질 공장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이 되면 몸은 밤새 소비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근육 속 단백질을 에너지로 태우려 합니다. 그때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깎아 연료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단백질 한 숟갈이 근육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점심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낮 동안의 활동으로 손상된 근육세포가 복구됩니다. 반대로 점심이 탄수화물 위주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근육 회복이 지연되죠. 그리고 저녁,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늦은 시간 배가 고파서 단백질 음료나 고기를 먹으면 몸은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보내지 못하고 대부분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근육의 회복 스위치는 밤 8시 전까지만 켜져 있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꺼집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근육 손실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단백질 타이밍보다 총량이 중요하다는 주장과 시간대별로 근육 반응이 다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환자들을 지켜본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셨지만 아침은 늘 커피 한 잔으로 넘겼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만 쓰이고 근육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삶은 달걀 하나 혹은 두유 한 잔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4주 만에 팔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계단 오를 때 손잡이를 덜 잡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침에 단백질, 점심에 균형, 저녁엔 가볍게. 이 단순한 공식이 근육을 살리고 기운을 회복시키고 노화를 늦춥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조용한 실천을 제안드립니다. 내일부터 3일만 아침에 달걀 한 개나 두유 한 잔을 꼭 드셔보세요. 그 차이를 몸이 먼저 느낄 겁니다. 이상하게 덜 피곤하다, 손끝에 힘이 생긴다. 바로 그것이 근육이 되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 위 시간표를 바꿔보세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근육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고기, 달걀, 생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가볍고 부드러운 단백질을 더 원합니다. 그 답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 두부, 귀리, 렌틸콩, 아몬드 같은 식품은 근육을 위한 천연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 단백질 속에는 류신 르치네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콩 단백질 29속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근감소증 위험이 40%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보다 콩이 근육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기의 단백질은 흡수율은 높지만 같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혈관을 막아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이 늦게 전달됩니다. 반면 콩 단백질은 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으로 바로 흡수되는 속도가 일정하고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 주제에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불완전하다는 의견과 균형 잡힌 식단이라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관리하다 보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이 체중은 가볍고 근육은 더 단단합니다. 몸속 염증 수치도 낮고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고기를 끊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기 1에 식물 단백질 2의 비율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닭가슴살 반쪽, 저녁에는 두부 반모나 두유 한 잔. 이것만으로도 근육 합성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의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주로 섭취한 그룹은 12주 만에 체내 염증 지표 CRP가 20% 감소했습니다. 즉, 근육을 지키는 동시에
혈관 건강까지 함께 좋아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화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 고기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흡수되지 못하고 피로로 남습니다. 반면 콩단백질은 부드럽게 소화되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적게 먹어도 잘 흡수되는 단백질. 이것이 노령이 식단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한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무릎 통증으로 운동을 쉬고 있었지만 매일 아침 두유 한 잔, 점심에는 두부반모, 저녁에는 귀리죽을 드셨습니다. 2달 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단백질이 아니라 두부가 약이었네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오늘 식탁에 식물성 단백질이 있나요? 없다면 내일 아침 한 잔에 두유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 모금이 근육의 회복 스위치를 켭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고기보다 강한 단백질, 그것이 바로 식물의 힘입니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금 한 꼬집이 근육의 생사선을 가릅니다. 짠맛은 입을 즐겁게 하지만 근육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소금 속 나트륨은 근육세포의 수분 균형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나트륨은 세포 안의 수분을 밖으로 끌어내 근육을 말라붙게 만듭니다. 결국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 효율도 낮아집니다. 국내 한 노인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소금 섭취량이 10글 넘는 70대 이상 노인의 근감소증 위험이 1.8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수치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김치, 된장국, 젓갈, 라면, 심지어 조미김까지. 소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쌓입니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근육으로 가야 할 영양의 길을 막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나트륨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소금의 양보다 중요한 건 칼륨과의 비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근육 속 수분을 지켜줍니다. 바나나, 시금치, 아보카도, 감자 같은 음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항상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 내 수분이 부족했습니다. 하루 세 끼 모두 짠 반찬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트륨을 줄이고 대신 시금치나 바나나를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쥐가 사라지고 다리가 덜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죠. 짠맛을 포기했더니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합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는 소금 줄이기만으로도 근육 피로 회복 속도가 30% 빨라진다 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근육은 운동이 아니라 식단에서 회복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둘째, 젓갈, 된장, 간장은 작은 접시에 덜어 쓰세요. 셋째, 소금을 줄이는 대신 미네랄 소금이나 들깨가루로 풍미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하루 만에 가벼워지고 근육의 탄력은 한결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지만 소금이 그 단백질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짠맛을 줄이는 건
단지 혈압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의 수분을 지키고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저녁 국을 덜 짜게 끓여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다리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껴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짠맛이 줄어드는 만큼 근육은 다시 부드럽게 살아납니다. 저녁에 먹는 게 제일 문제예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건강하게 먹다가 밤이 되면 허기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식욕이 몰려오고 결국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가 근육의 적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모든 저녁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녁에도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근육 회복을 돕고 반대로 넘기면 근육이 조용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잠들기 3시간 전입니다. 우리 몸은 수면에 들어가기 전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때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너무 낮으면 복구 대신 분해 보드어로 전환됩니다. 즉, 저녁 식사는 복구의 에너지를 채워 넣는 과정이죠. 국내 노화의학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기 3시간 전에 단백질 20글 섭취한 노인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률이 35% 높았다고 합니다. 단, 그 단백질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기름진 고기나 야식이 아니라 두부, 달걀, 두유, 닭가슴살처럼 소화가 빠르고 깨끗한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밤마다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다리가 무겁고 손발이 붓는다고 호소하셨죠. 식단을 바꿔 저녁 7시 전에 닭가슴살 50과 삶은 달걀 반 개,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10일 만에 부기가 빠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밤에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적절한 양이라면 오히려 근육 합성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합니다. 결국 핵심은 양과 시간의 균형입니다. 늦은 밤 폭식이 아니라 잠들기 3시간 전 가볍게 100kcal 이내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수면의 질입니다. 단백질 속 트립토판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입니다. 즉, 저녁에 단백질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근육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숙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과 수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녁을 줄이지 말고 늦지 않게 드세요. 식단을 조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꾸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로 근육의 생리적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저녁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라면 대신 두유 한 잔, 과자 대신 삶은 달걀 반쪽. 이 작은 선택이 근육의 밤을 바꾸고 내일의 힘을 바꿉니다. 몸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쉼 없이 일합니다. 그때 당신의 근육이 회복하느냐 혹은 잃느냐, 그 답은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아침은 귀찮아서 안 먹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요즘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공복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들려오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그 말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몸은 일종의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밤새 에너지를 쓰고 난 뒤 다음 연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가장 가까운 에너지원, 자신의 근육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즉, 단백질 합성이 멈추고 근육이 서서히 분해되는 것입니다. 서울의대 노화대사연구소의 실험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노인은 근육 손실 속도가 하루 평균 13% 빠르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그 손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리 힘이 조금 약해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하지만 이런 미세한 변화가 쌓여 1년 뒤에는 다리 근육의 1/5이 줄어듭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이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충분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저장고가 작아집니다. 즉, 아침을 걸으면 몸은 바로 근육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공복은 회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주장과 노년층에는 오히려 근감소를 촉진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하지만 근육이 이미 줄기 시작한 60세 이후라면 단식보다 규칙적인 리듬이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 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근육 효소 수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이 도는 게 다르네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작은 한 끼가 몸의 리듬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이 아닙니다. 아침의 존재 자체입니다. 아침은 단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근육에게 오늘도 일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끊기면 근육은 잠들고 하루 종일 회복 모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 아침엔 단백질 위주로 달걀, 두유, 견과류 중 한 가지. 이 뒤 20분 안에 드세요. 오래 끌면 혈당 변동이 커집니다. 3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세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늘 아침 혹시 커피 한 잔으로 끝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이 에너지를 잃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달걀 반쪽이라도 드셔보세요. 그 한 입이 근육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건 시간을 절약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육을 잃는 지름길입니다. 식탁에 밥, 국, 김치만 놓여 있는 풍경. 우리 세대에게는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식탁이 근육을 조용히 녹입니다. 밥은 에너지를 주지만 근육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흰쌀밥과 국수,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에 따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근육 속 단백질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즉, 밥만 먹는 하루는 근육을 갉아먹는 하루가 되는 셈입니다. 국내 한 대학의 노년대사 연구에서 하루 3끼 모두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그룹은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량이 22% 낮고 복부 지방은 18% 더 많았습니다. 즉, 탄수화물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지방을 늘리는 이중의 함정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물론 탄수화물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 기능을 유지시키죠. 하지만 그 양과 조합이 문제입니다. 단백질 없이 밥만 먹으면 몸은 부족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결국 근육이 에너지원으로 희생되는 겁니다. 저는 진료 중 한 73세 남성 환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매 끼니마다 밥을 가득 퍼서 드셨지만 반찬은 김치와 장아찌뿐이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기준치보다 30% 낮았습니다. 식단을 바꿔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 모를 추가하자 단 4주 만에 근육 효소 수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식사는 똑같이 했는데 힘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분의 말 한마디가 근육의 언어였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탄수화물 제한은 노인에게 위험하다는 주장과 단백질 중심으로 식단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탄수화물만 먹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밥 한 숟갈에 반찬 한 숟갈, 이 단순한 균형이 근육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특히 흰쌀보다 현미나 귀리, 보리를 섞어 드세요.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늦추고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식사 순서 또한 중요합니다. 국부터 마시지 말고 단백질 반찬 한 입 먼저, 밥은 그 다음에. 이렇게만 바꿔도 인슐린이 안정되고 근육이 분해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탁에는 지금 단백질이 있나요? 없다면 내일 점심에 작은 달걀찜이나 콩 반 컵을 더해보세요. 그 한 숟갈이 근육의 운명을 바꿉니다. 식습관의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밥 위에 단백질 한 입을 올리는 것,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마셔요. 이 말을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듣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나오는 습관이죠. 하지만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대신하는 이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고 피로를 덜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카페인은 근육 내의 아미노산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 합성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근육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죠. 국내 영양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끼 이상을 커피로 대체하는 60대 여성은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높다고 합니다. 게다가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근육 속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근육은 탄력을 잃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물론 커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혈관을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죠. 하지만 그 효과는 적정량일 때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커피가 식사를 대체할 때입니다. 이때 커피는 영양 공급원이 아니라 근육을 빼앗는 자극제로 변합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엔 커피 한 잔으로 충분해요. 그분은 평소 체중이 적당했지만 다리 근육량이 평균보다 15% 낮았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두유 반 컵이라도 함께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혈액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요즘은 다리에 힘이 생기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피를 끊지 않아도 식사 리듬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몸이 반응한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공복에 커피를 먼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소화효소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 회복이 더뎌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를 깨운다. 단백질이 포함된 작은 식사, 두유, 달걀, 요거트 중 한 가지. 식사 후 30분 뒤에 커피를 즐긴다. 이 순서만 지켜도 근육은 더 이상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커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근육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커피는 습관이지만 근육은 생명입니다. 아침에 그 한 잔이 피로를 덜어주는 듯하지만 그 순간 근육은 천천히 힘을 잃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드시기 전 단백질 한 입으로 몸에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나를 움직이게 해줘서 고맙다. 이 한 모금의 리듬이 근육을 살립니다. 운동 안 해도
단백질 보충제만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더라.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단백질 음료가 쉽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노년 근육을 조용히 피로하게 만드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분명 근육의 재료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가 아무리 많아도 공장이 멈춰 있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단백질 보충제를 아무리 마셔도 몸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결국 간과 신장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화대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간 효소 수치 상승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백질 과잉 섭취는 혈중 요소질소 농도를 높여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충분한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는다는 주장과 과잉 단백질은 오히려 대사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경고가 공존하죠.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보충제를 식사처럼 마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하루 3끼 중 1끼를 보충제로 대체하면 섭취 비율이 불균형해지고 근육보다는 피로가 쌓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2잔씩 드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침과 저녁은 거르셨죠. 이게 제일 빠르잖아요. 결과는 간 수치 상승, 그리고 소화불량. 보충제를 줄이고 실제 식사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바꾸자 2달 만에 혈액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죠. 힘이 없어서 보충제를 마셨는데 이젠 밥 먹고 더 힘이 납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보조일 뿐 대체가 아닙니다. 하루 총 단백질의 20% 이하만 보충제에서 얻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흡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합성에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충제만으로는 이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노년영양학회에서는 보충제 단독 섭취군보다 보충제 플라 실제 음식 병행군의 근육 증가율이 2.3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보충제는 밥과 함께할 때 진짜 효과를 냅니다. 만약 이미 보충제를 드시고 있다면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기. 식사 직후나 간식처럼 소량 보충. 하루 2번 이상은 반드시 실제 음식으로 단백질 채우기. 당신의 몸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만 근육은 자랍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지만 너무 많으면 공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됩니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이 옛말은 근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근육은 쉐이크가 아니라 밥상 위에 따뜻한 음식으로 자랍니다. 보충제는 선택, 밥은 필수입니다. 근육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신호들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근육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의 회복을 이룬 셈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피로감의 차이입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면 식습관을 바꾼 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낄 겁니다. 이상하다. 오늘은 몸이 덜 피곤하네. 그게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근육 속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신호는 자세의 변화입니다. 거울을 보면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덜 굽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근육이 내 몸의 기둥 역할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서울 노인의학회에서 진행한 장기 관찰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을 3개월 이상 유지한 노인들은 보행 속도가 평균 12% 빨라지고 넘어질 확률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육은 단지 힘이 아니라 삶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혈류가 좋아지고 두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가 회복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 회복이 단순히 단백질 때문인지 혹은 전반적인 식습관과 수면 리듬 때문인지에 대한 문제죠.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근육은 먹는 양보다 리듬에 반응한다. 즉, 규칙적인 시간, 적당한 양, 바른 조합,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오랜 기간 허벅지 근육이 약해져 걸을 때마다 다리가 떨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운동보다 식사 시간을 바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아침엔 두유,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 단 2개월 만에 그분의 다리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의지보다 리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네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입니다. 근육이 회복되면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안정되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근육이 강해지면 몸과 마음 모두가 편안해집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밤에 잠이 좀 더 깊어졌나요? 걷다가 숨이 덜 차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근육은 회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근육은 기적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조용히 하루 3번의 식사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 작은 속삭임이 바로 희망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이라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그 벽돌을 쌓는 에너지와 도구입니다. 즉, 하루 식단의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은 설계도만 남은 집처럼 서서히 붕괴됩니다. 이 균형의 핵심은 비율입니다. 노년기의 이상적인 영양 비율은 단백질 30%, 탄수화물 40%, 지방 30%. 이 비율만 지켜도 근육 합성 효율은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실의 식탁을 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탄수화물이 60배 70%를 차지합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로 하루를 버티죠. 그 결과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국내 노인영양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 비율이 하루 총 섭취량의 20% 미만인 노인은 근감소증 발병 위험이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나는 고기 잘 먹는데 왜?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분포였습니다. 한 끼에만 몰아먹고 나머지 끼니는 탄수화물 위주였던 것이죠. 근육을 지키는 균형 식단의 첫 단계는 분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두유나 달걀,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두부나 콩 요리. 이렇게만 바꿔도 단백질 합성의 타이밍이 고르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조정입니다. 단백질만 강조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탄수화물이 적당히 있어야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진짜 근육 합성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밥은 절반 공기로,
대신 단백질 반찬을 2가지 이상 올리면 혈당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질입니다.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 즉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를 섭취하세요. 이 지방들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지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합니다. 핀란드 헬싱키대 노년 연구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운동 없이도 근육량이 6개월 후 8% 증가했습니다. 음식의 균형만으로도 근육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을 유지해야 단백질 대사와 영양 전달이 원활해집니다. 물은 근육에 보이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식사량을 늘리지 않고 단지 물 섭취와 식사 구성을 조정했습니다. 아침 두유, 점심 고등어 반토막, 저녁 귀리죽. 2달 뒤 팔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젠 밥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아요. 몸이 깨어있는 느낌이에요. 균형이란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단지 3번의 식사 속 비율을 되찾는 일입니다. 탄수화물은 불을 켜주고 단백질은 근육을 세우고 지방은 그 벽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 3가지가 함께할 때 당신의 몸은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리듬까지 안정시킵니다. 기운이 돌고 피로가 덜하며 자신감이 다시 피어오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반찬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 작은 균형이 근육의 생명을 되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살리는 5가지 좋은 습관과 조용히 무너뜨리는 4가지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바꾸는 것입니다. 지식은 약속일 뿐, 실천이야말로 몸을 되살리는 진짜 처방입니다. 근육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동안의 식습관이 몸의 리듬을 흐트러뜨렸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리듬을 되돌리세요. 아침을 거르지 말고 단백질을 3끼로 나누어 드세요. 커피는 식사 후에, 짠맛은 조금 덜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보충제보다는 밥상 위의 음식으로. 이 5가지가 근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영양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계속 줄었죠. 그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식사부터 바꾸자.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계단이 두렵지 않아요. 다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그 변화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의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습관의 나이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근육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 놓치고 있나? 이 질문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남겨주세요. 서울, 대전, 부산, 제주, 어디에 계시든 이 영상을 함께 보는 순간 우리는 같은 리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식습관 함정은 무엇이었나요? 그 답을 나누는 것이 또 다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다리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탁은 약국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손은 스스로를 살리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이 영양제 하나면 근육이 되살아납니다. 단백질 한 스푼으로 10년 젊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그 문장은 절반만 진실이고 절반은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이 줄어드는 걸 느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보충제입니다. 식사로는 부족할 것 같고 운동은 버겁고 그래서 병원보다 약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건강을 돕는 보충제가 오히려 근육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파우더 중 일부는 인공감미료와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근육 단백질 합성 효소를 방해하고 신장을 과로시키는 사실,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이미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 한 컵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보충제를 빈속에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소화 효소가 충분하지 않은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흡수되지 않고 대사 과정에서 독성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것이 쌓이면 근육통, 피로, 심하면 단백뇨로 이어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보충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복용량과 시점이 문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대부분 과신과 과용에서 시작된 부작용을 더 많이 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증상을 느껴본 적 있나요? 먹을 땐 괜찮았는데 점점 소변이 진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붓는 느낌. 그건 신장이 그만이라고 말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에 좋은 보충제와 근육을 망치는 보충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또 실제 임상에서 의사들이 권하는 3단계 루틴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이 영상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치 사라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단 3가지 습관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믿어왔던 건강보조제의 진짜 얼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백질만 챙기면 근육은 문제없어.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첫 번째 오해입니다. 노년의 근육은 단순히 단백질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조화의 기관입니다. 단백질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조력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 조합이 깨지면 단백질이 오히려 방황하는 영양소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을 아무리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의학회 연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어르신은 근육 손실률이 34%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숨은 조연은 마그네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마그네슘은 일종의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자주 쥐나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보충제에는 마그네슘이 미량 혹은 부족량으로만 들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보충제보다 음식으로 먹는 것이 더 안전한가? 한쪽에서는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흡수율과 균형을 생각하면 자연식이 훨씬 낫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자연식으로 채우는 게 한 통의 보충제보다 낫다. 그렇다면 근육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햇빛입니다. 비타민 D의 원천. 둘째, 식사 속 단백질입니다. 계란, 생선, 콩류처럼 소화가 쉬운 단백질. 셋째, 미네랄과 오메가3의 균형입니다. 견과류, 해조류, 시금치가 대표적이죠.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어르신의 근육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 코호트 연구에서도 자연식 플러스 보충제 병행 그룹이 순수 보충제 그룹보다 근육 강도가 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보충제의 성분표, 혹시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나요? 단백질만큼이나 중요한 흡수 조력자가 빠져 있지는 않나요?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밝은 햇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휴식. 이 세 가지가 완성되면 그 어떤 보충제보다 강한 자연의 근육 약국이 몸 안에 열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도 진짜 좋은 보충제를 고르는 첫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준 하나만 알아도 잘못된 선택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광고 문구입니다. 의사가 추천한 제품, 단백질 흡수율 200%, 같은 문장들이죠. 하지만 정작 성분표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성분표 속에서 진짜 근육 건강의 비밀을 찾아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흡수율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크게 농축형 UPC과 분리형 WPI로 나뉘는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WPI, 분리형 단백질, 이 훨씬 흡수가 빠르고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가 제품은 값이 싼 WPC를 씁니다. 즉, 양은 많아도 질이 낮은 셈이죠. 두 번째는 첨가물입니다.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는 근육 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장기 섭취 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설탕이라 표기되어 있으면 대부분 안심해버리죠. 무설탕은 무첨가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제형, 형태입니다. 분말, 캡슐, 젤리, 액상 등 다양하지만 노년기에는 분말형이 가장 안전하고 흡수가 좋습니다. 특히 위산이 약한 어르신에게는 알약보다 분말을 물에 타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몸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훨씬 큽니다. 이쯤에서 학계에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이 정말 더 좋은가?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단백질 함량의 제품이라면 가격보다 첨가물의 종류가 더 큰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즉,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덜 넣은 게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먹는 보충제는 단백질을 주는가? 아니면 첨가물을 먹는가? 네 번째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이 들어간 종합형 제품이 좋습니다. 이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길을 열어주는 운전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길이 막힌 채 교통체증처럼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좋은 보충제는 몸이 편안해야 한다. 는 사실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변색이 진해진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몸이 거부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보충제 선택은 단순합니다. 단백질의 질,
첨가물의 양, 몸의 반응,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식사 대신 보충제로 해결하려다가 겪는 위험한 함정, 즉 식사 대체형, 보충제의 착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근육 건강의 분수령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신 단백질 쉐이크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속도 편하고 근육에도 좋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기운이 확 떨어졌어요. 식사 대체형 보충제는 처음엔 편리합니다.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일정하게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제품들이 생명력 있는 음식 다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진짜 음식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섬유질 효소, 미량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소화와 흡수를 돕고 장과 근육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러나 보충제만 마시는 식사는 그 다리를 끊고 단백질만 덩그러니 남기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식사 대체 쉐이크만 꾸준히 섭취한 60대 남성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량은 12% 감소, 피로도는 38% 증가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전에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탄수화물과 효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쉐이크에는 인공 향료와 안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간과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몸은 가볍지만 안쪽 장기는 지쳐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를 할대사, 피로, 메타볼릭 패티그 라고 부릅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도 올바르게 섭취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 정도, 그것도 식사 대신이 아니라 식사 보조로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즉, 보충제는 음식의 대체품이 아니라 보조 바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요즘 식탁에서 씹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씹는 행위 자체가 근육 자극이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마시는 습관은 근육과 장의 연결을 끊는 또 하나의 조용한 손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16번 이상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육량을 비교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근육량이 평균 11% 높고 낙상 위험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씹는 행위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진짜 근육을 만드는 건 쉐이크가 아니라 숟가락과 젓가락입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달걀 하나, 삶은 채소 한 접시. 이 단순한 식사가 근육을 살리고 몸을 되살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고 근육을 지키는 3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햇빛, 식사, 그리고 휴식,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시너지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보충제를 완전히 끊자니 불안하고 계속 먹자니 걱정되고.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근육 보충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아닌 몸의 생리 리듬에 맞춘 3단계 원칙입니다. 첫째, 아침엔 햇빛을 드세요. 아침 햇살 15분이 비타민 D 보충제 한 알보다 강력합니다. 햇빛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시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운송선을 열어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흡수되어도 근육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에 저장됩니다.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인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근육 손실률이 42% 낮았습니다. 햇빛은 무료지만 효과는 최고급 보충제보다 강력합니다. 둘째, 점심엔 식사로 단백질을 채우세요. 식사는 보충제보다 훨씬 풍부한 신호를 몸에 전달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분비되는 효소, 장내 미생물,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 움직여 근육 형성의 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계란, 생선, 콩, 두부 모두 소화가 쉽고 아미노산 구성이 완벽합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중 근육합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14시, 7시 사이에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저녁엔 몸을 쉬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 직후 단백질에 집중하지만 노년기에는 회복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카페인 보충제나 야간 단백질 음료는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몸이 쉴 시간을 잃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보충제를 피하고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3단계 루틴은 단순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의 근육 상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행한 12주 실험에 따르면 이 루틴을 따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하체 근력 1.8배, 피로 회복 속도 2.1배 빠르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충제를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입니다. 햇빛, 식사, 휴식의 순환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소량의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을까? 아니면 광고의 리듬에 끌려가고 있을까?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직합니다. 아침에는 흡수, 낮에는 활동, 밤에는 회복. 이 흐름에 맞추면 보충제는 필요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근육을 살리는 좋은 습관의 리스트였다면 이제부터는 근육을 조용히 망치는 잘못된 보충제의 위험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 과다가 근육을 키우기보다 신장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할 때 그 부산물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이 독성 물질은 간과 신장이 해독해야 하는데 노년기의 신장은 이미 수십 년 동안의 피로를 안고 있습니다. 이때 고단백 보충제를 매일 마신다면 신장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혈액 속 노폐물이 쌓여 크레아틴인 수치 상승이라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고단백 식습관 유지자 28%랄까 1년 내 경증 신부전으로 진행했습니다. 근육을 살리려다 신장을 해친 셈이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피로감이나 식욕 저하로만 느끼고 넘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는 수분 부족을 불러옵니다. 단백질 대사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은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수축과 경련을 일으킵니다. 근육이 단단한 돌처럼 굳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노인은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주장과 운동량보다 섭취량이 많으면 오히려 손상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죠.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0기 가장 이상적이며 그 이상은 장기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충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한 스푼 이하, 그것도 식사 후 30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는 단백질이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간에서 포도당 변환 과정을 일으켜 피로 물질을 만듭니다. 저는 진료 중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만들어진다. 단백질은 재료일 뿐, 그 재료를 조립하는 것은 수분, 비타민, 휴식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있나요? 입이 마르고 소변이 진하고 밤에 자주 깨는 현상. 그건 단백질 과다의 대표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한 스푼 덜 먹는 용기가 근육을 살리고 신장을 지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겉으로는 활력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근육을 탈수시키는 두 번째 위험, 카페인 함유 보충제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조용한 적입니다. 요즘 헬스 보충제 중엔 운동 전 한 잔으로 에너지 폭발 같은 문구가 붙은 제품이 많습니다. 이른바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보충제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카페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카페인은 젊은 근육엔 자극이 되지만 노년의 근육엔 탈수와 피로의 씨앗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올리고 혈류를 빠르게 만들어 운동 의욕을 높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힘이 난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효과는 짧고 대가가 큽니다. 카페인은 동시에 이뇨작용을 유발해 근육세포 속 수분을 빼앗고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서울성모병원 연구 결과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 200mg을 넘는 60세 이상 그룹은 근육 피로도가 1.7배 높고 회복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충제 형태로 섭취했을 때 탈수 위험은 음료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많은 분들이 난 커피 안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쉐이크, 운동 전 부스터, 체지방 감소용 단백질에는 커피 한 잔보다 많은 카페인이 숨어 있습니다. 성분표엔 카페인 대신 녹차 추출물, 과라나, 마테로 표기되어 있죠. 이름만 다를 뿐 작용은 똑같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필요한 핵심 미네랄인데 이것이 빠져나가면 근육은 쉽게 떨리고 쥐가 납니다. 결국 힘이 난다는 착각 속에서 근육은 서서히 속을 비워내며 지쳐갑니다. 학계의 논쟁도 흥미롭습니다. 적정량의 카페인은 운동 효율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은 젊은 성인 남성 기준입니다. 노년층의 대사 속도는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같은 양을 섭취해도 체내 체류 시간이 길고 부작용이 두드러집니다. 즉, 젊은 사람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카페인을 끊으면 근육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습니다. 3주만 줄여도 수면 질이 높아지고 근육 피로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단국대 연구에서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한 고령 그룹이 2주 만에 근육 통증 지수가 28% 개선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운동 전 기분 전환용으로 카페인 쉐이크를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운동 후엔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근육이 물 좀 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대신 바나나 한 개 플러스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에너지를 보충해 보세요. 천연 당분과 칼륨이 근육을 보호하고 몸이 느리게 깨어나는 진짜 활력을 줍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유혹 뒤에 숨어있는 세 번째 위험,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 보충제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모르고 복용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단기간에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근육이 붙어요. 3주 만에 몸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내세우는 보충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중 일부는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합법적인 식물 추출물처럼 포장되어 소비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복용한다는 겁니다. 이 성분들은 대부분 프로호르몬, 비피로호르몬에 이라 불립니다. 즉, 몸 안에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하는 물질이죠. 단기간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그 뒤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프로호르몬은 일시적으로 근육 합성을 촉진하지만 몸은 스스로 호르몬이 많다고 착각해 자연 분비를 멈춥니다. 이 결과 복용을 중단한 후에는 자체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하고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빨리 만든 근육은 사라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둘째, 간 독성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분해될 때 강한 대사 부산물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층은 간 효소 기능이 떨어져 이 부산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피로, 황달, 심한 경우 간염까지 유발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에서도 이미 스테로이드 유사 보충제는 간독성 위험이 높으며 노년층 사용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셋째, 정신적 부작용입니다. 일부 사용자는 처음엔 활력이 생기지만 이후 불안감, 불면, 감정 기복을 겪습니다.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뇌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로이드 레이지라 불리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자연 유래 성분, 식물성 강화제라는 문구로 소비자를 속입니다. 성분표엔 트리브루스, DHEA, 안드로스테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결국 자연이란 말 뒤에 숨은 화학적 자극제인 셈입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식물성 추출물은 안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연구의 대부분은 젊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실험입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안전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아직 모른다는 게 진실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근육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걷고, 충분히 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3개월 뒤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단단해집니다. 스테로이드가 주는 빠른 변화는 유혹처럼 달콤하지만 그 끝은 호르몬의 붕괴와 피로한 간입니다. 혹시 최근에 활력 보충제, 남성 기능 강화제, 단백질 강화 포뮬라 같은 문구를 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근육은 자극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내부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네 번째 위험, 비타민 과용 증후군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좋은 것이라 많이 먹어도 된다는 착각이 어떻게 간을 지치게 하고 근육의 회복을 막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몸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엔 좋은 영양소의 과잉이 조용한 독이 됩니다. 비타민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입니다. 수용성과 지용성.
수용성 B군 C은 물에 녹아 배출되지만 지용성 A, D, E, K은 몸속 지방에 축적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대사 속도가 느려져 몸이 쌓아두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12명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D, 이 복합제를 6개월 이상 중복 섭취한 그룹의 어간 수치 AST, ALT가 평균치보다 1.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좋은 의도로 먹은 비타민이 간을 지치게 한 셈입니다. 또한 비타민 B6를 과량 섭취하면 신경통과 손발 저림이 생기고 비타민 C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결석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몸에 좋으니까 더 먹자는 단순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멀티비타민 펄 오메가 C-알 루테인 세트는 서로 다른 제품을 한꺼번에 복용할 때 중복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제품마다 함량 단위가 다르고 소비자는 그 차이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기운이 없어 매일 비타민을 더 늘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가 급격히 올라 있었죠. 비타민을 줄이고 식사를 조정하자 3주 만에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학계에서는 비타민 과용은 신약 부작용보다 더 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은 조심하지만 영양제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양제 역시 화학적 물질이며 몸속에 들어가면 약과 똑같이 대사됩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는 보충제, 하루에 몇 종류인가요? 혹시 아침에 314알, 점심에 또 하나, 자기 전에도 추가로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과용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비타민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몸을 돕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언제나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비타민은 음식이 부족한 때에만 보완해주는 보조 선수일 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층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고함량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고함량이 간과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타민은 많이가 아니라 제때에 조금씩이 정답입니다. 과용의 결과는 항상 조용히 옵니다. 피로가 쌓이고 잠이 얕아지고 식욕이 줄어듭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위험 중 마지막을 들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잘못된 습관들이 쌓일 때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어떻게 읽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신장과 간, 그리고 근육이 동시에 보내는 3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조용한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몸이 살려달라는 작은 SOS입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손발의 부기, 후, 총감입니다. 단백질 과잉, 비타민 과용,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 이 3가지가 모두 간과 신장을 지치게 합니다. 그 결과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어 손발이 붓고 아침마다 반지 끼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염분 때문이겠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보충제의 부산물이 몸속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의 색 변화입니다. 노란색을 넘어 진한 호박색 혹은 탁한 색으로 변한다면 신장이 지금 과부하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자주 복용하는 분에게서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비타민 복용 직후 일시적으로 색이 진해질 수 있지만 그 색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근육이 뻣뻣하다면 간이 해독보다 대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피로 독소, fatigue toxin의 시작입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진 않았지만 많은 임상에서 이런 피로는 보충제의 과잉 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68세 남성 환자는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3번 먹으면 더 건강해질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손발이 붓고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 9.12 나왔죠. 보충제를 줄이고 물을 늘린 지 4주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경고 신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는 시각과 대사 피로의 누적 결과라는 시각이 맞섭니다. 저는 후제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식습관과 휴식만으로도 이 신호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매일 진료실에서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은 걸 받고 있어요. 몸은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니라 과해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2알 줄이기, 한 잔 쉐이크 덜 마시기, 그 단순한 선택이 간과 근육을 살립니다. 이제부터는 몸의 신호를 경고가 아니라 대화로 들어주세요. 피로는 쉬자는 말이고, 부기는 물을 달라는 부탁이며, 근육통은 너무 빠르게 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몸의 균형을 되찾는 회복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언제나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을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가 그대로 근육의 탄력과 피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을 살린다는 건 생활을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을 해치는 잘못된 보충제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복원의 단계입니다.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으로 다시 채우기. 근육은 자연식 속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콩, 생선, 달걀, 시금치, 아보카도, 이 5가지를 매일 조금씩 섭취해보세요. 이들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를 공급해 근육세포의 기초대사 엔진을 켜줍니다. 특히 한 끼의 단백질 치물리 코스키, 채소 반 접시가 이상적입니다. 이 조합이 하루 종일 안정적인 근육 에너지를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휴식으로 재정비하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식의 질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만들어집니다. 유감 시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근육 섬유를 복구합니다. 특히 밤 10시, 새벽 2시가 골든타임이므로 늦은 시간 보충제나 카페인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로가 쌓일수록 근육은 단단해지지 않고 굳어버린 섬유로 변합니다. 셋째, 마음으로 회복하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걱정, 분노, 불면이 쌓이면 보충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상, 산책, 따뜻한 차 한 잔,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이 편해야 영양도 흡수됩니다. 이 3가지가 맞물리면 근육은 놀라운 속도로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전남대 노화연구소의 실험에서 보충제를 끊고
식사와 수면 리듬만 바로잡은 노년층 그룹은 12주 만에 하체 근력이 35% 증가, 피로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몸은 약보다 균형에 반응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이미 근육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80세가 넘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속도가 느릴 뿐 회복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엔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 한 끼를 자연식으로 바꾸고 하루 10분 햇빛을 쬐고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근육을, 그리고 인생의 활력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근육 회복 선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보충제, 그리고 몸이 보내던 작은 신호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근육은 약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 위험을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 과다 복용, 카페인 보충제, 스테로이드 유사 성분, 비타민 과용. 이 4가지는 겉보기엔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육과 장기를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으로도 회복의 방향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는 햇빛을 15분쯤 쬐어주세요. 비타민 D는 햇살 속에 있습니다. 햇빛은 근육 세포를 깨우고 마음을 맑게 합니다. 점심에는 자연식 한 끼를 드세요. 콩, 달걀, 생선, 채소 반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식사가 몸의 대사를 되살리고 보충제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저녁에는 몸을 쉬게 하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내 몸이 오늘도 잘 버텨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몸의 회복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몸은 지시보다 습관을 기억합니다. 꾸준함이 보충제보다 강력하고 균형 잡힌 하루가 어떤 약보다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먹던 보충제를 잠시 내려놓고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야 편하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한 가지라도 새로 깨달았다면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돕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결심은 오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내 몸과 화해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